보면 우리가 빈곤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부의 어떤 그런 시책이나 뭐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이 빈곤층에 대한 토론을 하니까 영 많이들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지를 진정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동들이 참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제 아동들이 좀 이렇게 하면 저렇게 길거리 나와서 저래 외치면 될 텐데, 그죠? 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아주 사회 고조가 정의롭다기보다는 그런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센터링 호주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예예, 토론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으로 박병영 교수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영 교수님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박병현입니다. 먼저 오늘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하시고, 또 강명순 이사님이 아주 좋은 발표를 듣고 발표문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토론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명순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 정책 가치와 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부산 영도에서 발표하시게, 그때도 제가 토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고, 특히 국회의원 재직하실 때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토론자로서 아마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토론지 보니까 이태진 박사님과 서병수 소장께서 자세하게 적으셨던데, 저는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강명수 이사님 생각하는 그랑 제가 이 자료집을 읽고 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쯤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정책 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 이사장님의 발표 내용에 하면은 대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이 2013년도에 올해 2조 7,75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014년도에는 3조 1,85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회의심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대학에서는 국가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예는 잘 없고, 장학금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국가가 그 일반 사람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참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집안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사실 부모가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잘 안 대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등록금을 학생들 다 대주는 부모도 미국에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다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학자금을 대고 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갖게 되면은 다 그것을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국가 조세로서 내년에 3조 2,097억이라고 한 돈이 지출을 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이 법이 지금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기초연금법이 언제 통과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기초연금으로 5조 2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명수 이사님이 그 발표문을 미리 이제 받아봤는데 그 강 이사님께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책 과제로 제시한 빈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은 빈곤 위기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 확대라든지 청소년 쉼터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령 인구 6세에서 17세는 680만 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총 인구의 13.6%입니다. 이것이 1980년에 1000만 명 정도로 총 인구 28.2% 차지했던 게 비교하면은 아동 청소년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제가 우연히 미국에 관한 그런 자료를 우연히 보다가 미국이 대공황 때 1930년대입니다. 미국이 격심한 경제 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에 태어난 그 신생아 수가 격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공황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신생아들이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공황 시기에는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주 재미난 것은 그때 대공황기에 태어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출생 수가 격감했던 대공황기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행복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학생들은 미국의 대공황에서 출생했던 그러니까 출생률을 격감하던 그 대공황기에 태어난 학생들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당 교사 수가 굉장히 많았고 건물도 넓고 좋았으며 또 최고의 교사진으로부터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시험문도 굉장히 넓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기 출생률이 격감하던 시기에 태어난 아동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아동들 출생률이 줄어듭니다. 요즘 보니까 뭐 한 40만 명 전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는 그러니까 태어난 학생들 신생아 수는 적은데 태어난 아동 청소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연구를 봤더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동 빈곤은 더 심각해서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아동 빈곤율은 매년 10%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120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 그런 상당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37만 명으로 그 외에는 뭐 한 80만 명 가량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
아동에 속해 있는 이제 가구의 특징을 제가 봤더니 주로 자녀 수가 많고 한부모 가구고 또 모자 가구인 경우에 그렇고 또 세대주 연령이 3, 40대 또는 뭐 직업이 세대주의 직업이 전업주부인 경우도 많고 이렇게 아주 불안정한 주거, 뭐 낮은 질의 학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빈곤이라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까 우리 강의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자살 문제까지 되고 또 더한 문제는 자살과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 방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 문제입니다. 아까 그 이사님께서 그 자살률이 경상도 지방이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집이 부산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자료로 보면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대구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대구에 있는 그 소아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도 정말 궁금한 것이 왜 삶의 질이 높다고 얘기하는 대구 지역이 왜 그렇게 아동들 자살이 높은가? 자기도 대구에 있는 정신과 아동 정신과 의사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이사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그러면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건사연구원의 그 김민수 박사님이 연구한 아동 가족 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정책 과제가 아주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 지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한 9.3%로 나와 있는데 이 지출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우리가 그다음 낮은데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더한 것은 아동 가족에 관한,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정부에서 예산 지출을 하는 것을 보면은 2009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0.8%로 OECD 국가 평균 2.3%에 비해서 아주 낮고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OECD 국가는 그 터키와 미국인데 사실 터키와 미국은 가족 복지 지출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적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어서 자료를 보면은 2013년 올해 정부 예산을 대상자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 예산,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중에 48%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건 나타났고 영유아들, 그러니까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영유아들의 37%, 장애인 11%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단지 3%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1%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2007년부터 12년 동안에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약 4.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동일 기간 동안 아동에 관한 그런 정책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약 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7년도에 아동 정책 예산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사실 3배 증가했다는 것은 기본값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증가한 것은 별로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대상자 1인당 정부 지원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집단, 그러니까 영유아 집단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영유아 집단에게는 1년간 약 1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데 비해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1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부 예산 규모가 영유아 집단 대비해서 아동은 35배, 청소년 120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특히 학교 폭력, 방임,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과 비교할 때도 정부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데 이것은 그 우리 강의사님 발표문과 일맥상통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러한 정책 노력은 영유아 보육 지원이나 노인 등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축사하시는 우리 총리님께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OECD 그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뭐 45%, 49%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모든 진영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그 사회복지학과 어느 퇴직하신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박 교수, 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49%까지 되는지 박 교수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내 생각에는 49%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는 조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한 그 문제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49% 또는 45%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빈곤 측정에서 문화적인 요인이 빈곤 측정 결과에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인을 이제 빈곤은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해서 할 그런 경우에는 빈곤 상태 여부라면 미국의 노인들과 한국 노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미국의 노인들은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과 비교하면은 자녀와 더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미국의 제도가 OASDI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거의 흡사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거의 비슷한 제도인 OASDI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같은 그 제도에 의해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돈 받는 미국인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들은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해서 빈곤 측정하면은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하면은 정확한 빈곤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 소유의 호화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만났던 그 퇴직하신 교수님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9% 45%는 그것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선 발표문에서 계속 강조가 됐지만 사실 그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 문제인데 일부 사려 깊지 못한 정치인들이 대학의 재정 상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뱉은 그런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이 사실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한 국가 장학금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그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략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은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 국가에서 단돈 1년에 단돈 3만 원 또는 1만 원밖에 쓰지 않는 그런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그 강의사님하고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보수 언론들이 한 번씩 부정수급자 문제를 확산시켜 가지고 이슈화하려는 보수 언론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잠잠한 어느 날 보면은 신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대서택필되면서 일반인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가가 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우리 이사님 표현에 하면은 그 고추를 재배하는 그 할머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 작업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정책들이 사실 정치 집단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또는 관료 집단들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체 상태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것도 박근혜 정부 같은 그런 경우도 복지를 많이 약속했지만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복지 논리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지 논리가 경제 논리에 밀려서 뒷전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 논리가 경제 논리에 밀리게 되면은 오늘 강 의사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점에 선진사회복지연구소에서 복지 예산을 주제로 토론을 해놓 개최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 그렇게 보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태진 박사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 이태진입니다. 사실은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 토론을 오거나 발표를 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마다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어떤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저희는 국책기관인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항상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주로 발표는 좀 어떤 학회지에 내는 거 말고는 정책 그 기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많고요. 토론은 사실은 제 의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뭐 중간중간 질문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 모임에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제가 요즘 일정이 너무 안 되는 일정이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연구 조직 중에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지만 처음으로 큰 조직 개편을 한 게 뭐였냐면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장, 그러니까 기초 보장, 빈곤하고 서비스를 묶는 본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6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는 이 오랜 역사에 저희 연구원이 생긴 지 오랜 역사에 처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막막했어요. 사실 그런데 항상 제가 연구원 와서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주로 제가 빈곤 정책의 연구들을 하기 제일 처음에 첫 단을 끼운 것은 노숙인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빈곤 정책에 관련해서 기초보장 제도 하다가 얼마 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뭐 얘기할 때 강명수 위원님이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와 보니까 사무실에 의원실에서 온 책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박스가 와 있어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참 유용하게 저희 도서관에다도 놔두고 같이 실에다 놔뒀는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참 이 연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고 함께 손잡고라는 게 너무 좋은데 과연 그거를 방식으로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손에 손잡고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현장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었고 그래서 연구원 안에서 보건복지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융합은 어떤가라는 거를 들여다봤을 때 항상 연구자들이 서로 다들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믹스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현장은 더더욱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움직이는 활동 영역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제목을 받고 또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작업 중에서 연구자도 못하는 이런 비교를 어떻게 하셨지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자료에도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웬만한 인력 갖고 제가 웬만한 연구원들 갖고는 이 작업을 못 하거든요. 예산 사업을 다 놓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과제를 또 묶어서 그룹핑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핵심 영역 덩어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비교를 하시면서 그것도 3개 넘는 자료들을 3년도에 걸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 근데 이 자료를 잘 쓰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나오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발동을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인데 제가 복지 쪽에 연구자로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가 빈곤층일까? 그것도 한국에서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물음표를 넣었어요. 이게 편집이 되게 이상한데 저도 분명히 문구으로 해서 스타일을 맞춰 보냈는데 크게 쓴 게 작게 나오고 작게 쓴 게 크게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망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위에 무게중심이 없고 밑에 쏠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위부터 안전하게 채워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냥 안전망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가 빈곤층이다. 저는 그냥 빈곤층의 사각지대는 또 다른 빈곤이거나 빈곤이 아닌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빈곤 중심적으로만 근데 여기서 빈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곤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2개의 기준선을 가지고 이때까지 특정을 했고요. 아까 저도 박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늙었고. 근데 박 교수님은 전혀 그 모습이 변함이 없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비교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는 국내에서는 절대 기준선이라는 걸 썼어요. 제도와 관련된 기준선을 썼고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상대 빈곤선을 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그러면서 정책 기관들이 한 번도 뭐가 오류인지 왜 오류인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인 관심이 우리나라 한국 노인이 왜 빈곤할까? 근데 저도 정답은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지는 비교해봐야 한다. 내지는 무언가 틀렸다. 빈곤 문제에 관련한 연구 본부장이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도 노인정책과가 있고 아동정책과 아동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부조 빈곤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산식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주택모기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효과가 있을 듯 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꽝이야. 안 움직여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문화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모았는데 수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다. 우리 랜드마크를 딱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다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 의원님이 제안했던 몇 가지 이슈와 대안 보색 부분에서 그걸 중요한 걸로 이제 생각하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원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고를 제가 보기보다는 저는 와서 제가 재밌어서 메모를 해놨던 종이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몇 가지 단어를 써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발표 자료 중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핵심어가 몇 개 뭐일까라고 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바뀌었다. 근데 기본법이 바뀌었다.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그래서 1년 동안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된 걸까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저 역시 연구자로서 피곤한 거 말고 뭐가 있었지라고 기억이 날 정도인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바뀌면서 법은 바뀌었고 법 내용은 바뀌었고 그렇지만 복지부의 위상은 변하지 않았고 부처도 복지부와 협조가 되질 않더라. 올해 1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제 답입니다. 11월에 답. 그다음에 12월 연말에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가장 바뀌면서 크게 사회보장에서 중복이 있는 부분을 몇 개 먼저 조정해라. 중복 있다고 하니 조정해라 이런 거였고요.
부정이 많으니 부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재정 부분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된가 봤더니 너나 나나 없이 다른 각자의 자료들을 쓰거나 똑같은 지표명인데 다른 통계들을 쓰니까 다른 수치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한국에서도 국제 비교할 때도 그렇더라.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통계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자도 사회보장 통계라는 게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사회보장인지. 선생님들이 한테 질문을 합니다. 복지가 뭐고 사회보장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복지는 빈민책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는 제도의 일환이니까 내가 죽어서 평생까지 살 때 안전하게 위험에 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다예요, 다. 고용도 다, 문화도 다, 모든 거가 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순위를 할 때 무엇부터 가야 될 거가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위부터 어떤 재원을 배분을 갖고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에 국민이 합의할 수 있을까 정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재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했던 국가의 재원인 것들은 적어도 국민이 내가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졸로 가서 쟤한테 잘 갔구나 라는 신뢰감과 투명성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재원 마련 어렵고 어떤 정책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몇 가지 또 말씀드렸고요. 아까 노숙인법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자로서의 약간 회의감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무엇을 들여다보는가가 얼마만큼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노숙인 관련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숙인 단독법이 만들어지는 게 맞을까? 빈곤법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했고 빈곤의 대책 중에 하나 노숙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완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떠들었지만 안 되길래 그래 노숙인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냥 동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노숙인 법에서 가장 국고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요. 명칭이 기존의 노숙인과 불황인이었고 지금의 노숙인 법도 노숙인과 불황인이에요. 근데 불황인은 국고재원이고 노숙인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러니 거꾸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재원이 거꾸로 됐어요. 근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돌아올 기미를 안 보여요. 그리고 도리어 더 서울시에서는 좋았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기존에 이걸 서울시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든지 재량껏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복지기관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원고에 썼던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빈곤한 것도 문제지만 향후 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빈곤한 거는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빈곤의 파라다임이 전환이 되었다는 게 뭐였냐면 어머니 가정들을 많이 만납니다. 모자 가정 특히 그다음에 초기에 부자 가정이 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저소득 가구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뒤에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고 5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플랜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면서 자기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내가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애 데리고 오시든지 혼자 오시든지 하세요라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책이 추진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님들께도 정말 거듭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요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한 70%나 80%는 전임자가 한 거를 잘 가고 있나?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어떻게 갈까? 무엇이 틀렸나? 그래서 몇 가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확대해도 될 건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건지, 완전히 개편해야 될 건지,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건지, 국민이 적어도 그거를 감안할 정도가 되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쓸데없이 또 흥분해서 많아지네요. 요즘 제가 제 별명을 저한테 붙입니다. 화가 자꾸 왜 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가 뭐 어느 때도 그랬는데 제가 갱년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욕구별 급여로 개편됐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욕구별 급여로 개편됐던 거는 제가 사실은 전 조금 쉬고 왔습니다. 1년. 행운의 연구년을 받아서 1년 쉬고 왔는데 1년 쉬기 바로 전에 엄청 일 많이 했어요. 지속 가능성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 김영원 원장님 일 많이 했었는데 그 많이 할 때 진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우리 복지가 그만큼 화두가 확 되면서 언론에서 그만큼 떠들 데가 없었죠. 근데 다 떠들고 나니까 뭔가 허상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그 다음에 떠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고 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갈까를 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를 얘기하던 와중에 빈곤정책 개선 기획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연구자나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결국은 살림살이를 쥐고 있는데 그것이 복지, 적어도 경제수석과 복지수석이 맞먹는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사회적인 그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위가 맞지 않은 한은 집행이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욕구별 급여로 되기 위해는 명목 이름만 떨어뜨려서 지금 100원 주던 거에 80원과 20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50원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번엔 돈 없으니까 요거는 30원까지 가고 이거는 뭐 100원까지는 간다. 라기 위해서 욕구별 급여를 주장했는데 도리어 실제로 집행은 거꾸로 되는 걸로 지금 일단은 수준이 돼버린 게 이게 법이 개편돼서 첫 단추를 끼워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제가 혹시 착각이 있을까 봐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미리 자수합니다. 자료가 일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수 박사님이 작업하시는 게 제가 지금 저희 본부에 계시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동의 빈곤을 얘기하거나 아동 지출을 얘기할 때랑 가족의 지출이나 가족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얘기할 때는 데이터가 삭스 데이터로 쓰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패밀리아 데이터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안에서 검토를 못하고 나가서 제가 아주 지금 고개를 들고 못 다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나갔지만 향후로는 이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특히 가족과 아동은 부서가 더더욱이나 달라졌기 때문에 논의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 가족 정책 어디까지, 아동 정책. 그래서 저는 가족 정책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요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현안 두 가지만 2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현안 한 가지는 자료는 64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혼자 이렇게 앞부분에 물음표를 달았던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 사이에 제가 또 주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거복지 쪽을. 근데 복지 쪽에서나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를 하는 분이 없어서 후계자를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해요. 노숙인 연구도 잘 안 했어요. 전 이상한가 봐요.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일단 하게 돼요. 근데 주거복지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주거복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주거복지 정책이냐? 빈곤정책한테 주는 거가 주거복지 정책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거복지를 적어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돼야 되듯이 최소한의 주거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미달 가구라는 기준부터가 이게 과연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돼서 연구자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커질지 몰랐죠. 갑자기 욕구별 급여하면서 주거급여가 국토부를 넘어가 버리니까 국토부에선 전혀 아무 대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모형을 다시 못 봐서 1년 연장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근데 장담 못 하겠어요. 제가 대통령일 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고요. 복지급여하고 집중하고 누락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편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부정수급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중복 얘기를 하는데 중복은 적어도 제가 중복 얘기를 여기 정리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매체에서도 중복 얘기하거든요. 누락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과 집중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기존의 빈곤 정책이 빈곤하면 보장해 주는 걸로 갔습니다. 근데 예산을 쭉 10년간을 보면 주로 사업들이 다 빈곤하면 가는 걸로 갔고 자활 사업이 조금 덜 증액했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활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비중들이 높았어요. 근데 그 자활 사업의 비중에 예산이 그 수혜자한테 간 게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많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업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책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갔는가 이런 반성이 많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는 떨어지기 전에 막는 거. 근데 우리는 눈으로 이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걸 눈으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내가 등에 돌아서 몇 걸음 가고 있으니까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떨어지기 전에 바로 막는 거, 이런 거 정도에 중심을 두고서 좀 예산 배정을 달리 갔으면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부정이라고 밝힌 자료가 뭐였냐면 시스템 만들면서 시세 정보하니까 사통망에 잘못 관리가 되거나 사통망이 잘못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사통망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그나마 사통망이라도 했으니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국세청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국민 하나하나가 성인 하나하나가 버는 소득 관련해서 걔한테 어떤 정도의 상황을 버는지를 파악을 공유가 안 해주고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제도에서 알겠습니까? 제도 간에 전산망이 왔다 갔다 가고 있지 않은 한 그게 뭐 사적인 재산 아이디 이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면 우리가 뭐 스웨덴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몇 케이스 발각해서 몇 케이스의 경고가 크게 나가요. 우린 법엔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가 신고하면 우리 신고주의라 네가 신고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신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류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부정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부정일까라는 생각 하나. 왜냐하면 내 재산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지 나 모를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동산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이거 덕분에 된 건데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수당 제도들 같이 이제 도입하는 거 금방 얘기할 거예요. 사회 서비스 많이 확대했고요. 이랬을 때 서비스의 국민의 이제 그 무기여가 아니고 기여분으로 갔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를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그게 어디로 쓰이느냐에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보는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어. 공유도 안 돼. 그 다음에 시스템도 인력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를 하겠다는 것도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과연 부정 이런 부분 함께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쓰기 전에 66페이지는 복지급여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이다. 기초보장제도라든지 공공부조제도 빈곤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면 적어도 그 나라의 2%가 아니고 20%는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할당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재부한테 10년, 20년 떠들어도 말 안 하더니 이렇게 왔는데 이게 복지부 탓일까요?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뒤에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현장에서도 느꼈고 외국을 가면서도 전 채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부처 간에 얼마나 부처가 달라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모범 케이스를 사례를 요구할 때 부처가 그 사업을 갖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사업과 너 사업이 묶으면 뭐가 되더라라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게 정책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통합 패키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경제수석 회의에도 가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이제는 빈곤 정책의 돈이 조금 효과가 없거나 금방 보이는 눈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빈곤에 된 지 10년 됐는데 나오는데 1개월 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 서병수 소장님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님께 이렇게 토론문을 듣겠습니다. 제가 서병수 네. 소장님께 전화한다는 게 서병수 의원님께 실컷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서병수 그래서- 의원은 제 12년 또 예.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그- 후배인데 하여튼 제가- 동명 네, 이인데 소장님입니까? 이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토론문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제가 여태까지 연락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한 게 서병수 의원님께 갔습니다. 예. 그분도 많이 이렇게 그런 전화 소장님하고 많이 해서 동명이인이라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네. 예, 우리 서병수 소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으셨는데 또 제가 또 이래 좀 잔뜩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더 15분 쉽게 정도. 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까 노인 빈곤율 가지고 좀 논의가 있었죠. 소위 이제 소득 빈곤율로 계산을 하는 건데 저희들 그 노인들 보면은 70%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가를 갖고 있어요. 집을 가진 노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으로 보면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집을 못 가진 30%는 어차피 극히 빈곤할 것이다. 딱 그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소득 빈곤은 지금 자꾸 45% 해놨는데 그거는 2005년도경 수치고요. 실제로는 60%가 넘습니다. 그 중위소득 50%로 하면요. 60%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45% 이러는데 좀 잘못된 정보 같아요. 60%인데 실제로 60%가 가난한가?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지금 복지라든지 모든 정책을 너무 소득 빈곤 지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빈곤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빈곤이 과연 무엇이냐? 돈이 부족한 것이 빈곤이냐? 집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교육도 못 받고 사회적 관계도 없고 이렇게 궁상맞게 지내는 그것이 빈곤이냐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돼. 그래서 자꾸 소득만 빈곤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 빈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삶의 전체의 삶의 질이 낮은 것 또는 못 사는 것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빈곤입니다. 특히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빈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그 아마티아 센의 캐패빌리티 어프로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빈곤 개념이 그래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나 전부 다 소득 빈곤이나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수준이 1970년대, 80년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다차원적 빈곤으로 보면은 노인들을 제가 한번 했는데 70%가 빈곤해요. 건강 안 좋아. 사회적 관계도 괴로워. 죽어도 절절매. 이제 죽어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을 못 한다든지 집수리를 못 하면 그것도 주거 빈곤입니다. 이렇게 좀 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빈곤율은 지금 60%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빈곤의 그 좁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화가 난다. 10년을 떠들어도 되지 않는다.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그 화가 나는 것 전부 다 보면은 기획재정부 문제예요. 결국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을 안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아주 굉장히 한참 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이태진 박사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벌써 보건복지부는 권리 구제와 사후 관리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알고는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하는가? 물론 우리나라 예산 제도가 기획재정부의 통솔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첫째, 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게 잘못됐고, 그럼 왜냐하면 법적으로 급여를 주도록 만들어지고 선정 기준에 따라서 되면은 자동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가 가서 뭐 애걸복걸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비되어 있는 원흉은 누구냐면 또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가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가 실제로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상대 빈곤 50%인데요. 5천만 인구 잡고 그 17%면 빈곤율 17%면 850만 명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1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사각지대에 있습니까? 720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소득 빈곤만 본 거니까 뭐 정확할 수도 없죠. 특히 우리는 이제 재산까지도 감안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크게 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720만 명이 가난한데도 내버려져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결국은 복지를 안 하겠다는 그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획재정부는 그것의 하나의 드러난 하나의 그 표현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보기 싫다든지 국회의원들이 거기 그 부당하다든지 하면은 갈아치우든지 법을 더 강화시켜서 고치면 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도 안 고치고 국회의원도 안 고치고 아무도 안 고친다 이야기입니다. 그저 국회 뭐 청문회나 뭐 이런 데서 한마디 찔러나 보고 끝이. 강명숙 목사님께서 많이 뭐 발언했지만은 뭐 다른 국회의원들 끄떡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국회의원 정치가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전부 다 생각은 다르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복지제도의 비복지성이고 이걸 복지제도의 비복지성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생산주의 체제, 생산주의 복지체제 또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이런 유산을 우리가 지난 40-50년간 갖고 있는 이 유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여기서 뭐 떠들고 그 뭐 건의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도 다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패러다임, 비복지적인 복지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더 원인은 뭐냐? 바로 빈곤화 성장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는 금가옥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60년간 1960년 이후 우리의 성장 정책은 발전 위주로 우리 성공도 했고 지금 현재도 성장주의죠. 계속 성장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주의가 바로 이 비복지적인 복지 패러다임의 뒷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의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냐?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냐? 어떤 이익 관련 단체와 어떤 계층들이 주장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려면은 이와 같은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이 복지 패러다임도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한국 성장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1960년, 70년 오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다시 재부상합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무슨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냐면은 성장과 분배와 빈곤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이 그건 지금 2013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60년을 진행되어 오고 있죠. 그 성장, 분배, 빈곤 이 삼각관계는 우리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이원화돼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원화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배가 나빠지면 빈곤이 높아지지요. 분배가 좋아지면 빈곤이 감소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와 빈곤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은 이제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장했을 때 분배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성장이 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는 좀 블랙박스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지난 60년간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그 문헌은 방대하고 거의 커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거를 적어놓은 것이 간단하게 한번 예, 76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소위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치열한 논쟁 끝에 그 중간에 보면은 세 가지 명제가 수렴이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된 것이 뭐냐면 거기 적힌 대로 중간에 보셨습니까? 76페이지 중간에 성장이 빈곤 감축에는 필요한 조건은 되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 말은 간단하게 뭐냐면 꼭 성장한다고 빈곤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성장 좋다. 그렇지만은 성장한다고 빈곤이 감축되는 거냐? 필연적으로 no. 성장하더라도 빈곤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 하면은 소위 성장하는데도 일반 국민은 빈곤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이제 인정합니다. 아 맞다.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성장한다고 방당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겠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성장은 분배 상태에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분배 구조는 다르게 결정돼서 오히려 성장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분배 구조가 뭐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장한다고 분배 구조가 바뀌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빈곤이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한다고 분배 구조가 바뀌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뭡니까? 10%를 성장하면은 상층에도 10%가 늘어나고 하층에도 10%가 늘어나는 그런 거는 가정할 수 있지만은 밑에 하층이 20%로 늘고 위에 상층은 5%밖에 안 느는 그런 뭐 트리클 다운의 그런 사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도 분배 구조가 바뀌면은 같은 성장이라도 분배 구조가 바뀌면은 좀 더 빈자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높은 불평등도는 빈곤 감소를 저해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대한 논쟁점이 있어요. 초창기에 불평등하냐, 좀 더 평등하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경제 성장을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랬을 때 뒤져보니까 통계적인 검증을 통하니까 초창기에 경제 발전 초창기에 되도록이면은 평등하면은 경제 발전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토지 분배를 했죠.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 빠르다는 그런 사례를 이제 바로 집어냅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나 몇몇 국가는 부의 분배를 안 합니다. 안 한 국가들은 계속 넣습니다. 일본도 했습니다. 대만도 다
부의 분배를 합니다. 그런 국가들은 발전이 쭉 지속적으로 잘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락 난 게 아니고 이제 이 절반밖에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그 성장과 분배 이게 이제 동반관계다 서로 이야기를 돼서 어느 정도 많이 그 호응을 받았죠. 그런데 중대한 것은 과연 각 그 우리 정부들이 지나간 정부들이 빈곤화 성장을 했느냐, 실제로 좋은 성장을 했느냐, 나쁜 성장을 했느냐 좀 따져봐야 돼요. 솔직하게 김대중 김영삼 정부는 완전히 뭐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죠. 빈곤화 시켰죠. 그 어설프게 개방시킨다, 자본시장 개방이다, 뭐 고환율 저환율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다가 우리가 된통당했죠. 그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각종 우리 4대 보험도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법제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복지 안 하겠다, 복지 지원 안 하겠다는 식으로 전부 다 짜여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제 이런 겁니다. 지금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월 몇 프로인지 아닙니까? 4%가 넘습니다. 이 고리대금업의 이유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 보사위원회 뭐 연구 직원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보건복지가 고치려 해도 소용없어요. 기획재정부가 야 예산에 주름 주니까 그대로 유지해. 이것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냐? 그 복지 패러다임, 생산주의식. 그 생산주의식 뒤에 뭐냐? 성장주의가 있다. 성장주의가 어떤 성장주의냐? 빈곤화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뭐 죄가 없습니까? 우선 뭐 복지도 느리고 잘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비스업에 장기 요양 서비스 요원들의 봉급을 갖다가 아주 최저임금보다 낮게 맞아. 자기 돈도 아닌데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보험 내 가지고 그 지급하는 건데 그 살만한 생활 임금을 왜 못 주느냐. 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못하게 책정을 정부가 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책정 관여한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소위 그 서비스업이라는 그 사회투자 개념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만들어 놓은 거는 저임금을 양산시킨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다 구조화시킨 본인이래, 장본인이래. 그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이명박 정부는 뭐 대놓고 빈곤화 성장 정책을 썼죠. 뭐 고환율, 뭐 재벌 지원,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감세, 뭐 전부 다 빈곤화 정책에 온갖 힘을 다 집중했어요. 특히 토건업자들 이 부실해서 날아가야 될 것 같다 살려놨어. 계속 살리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자, 이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쭉 증명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분배율이 지금 이제 78페이지 보시면은 알겠는데 제일 밑에 그래프가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 분배율입니다. 이 노동 분배율은 올라가다가 96년부터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뭐 조정 1, 조정 2, 조정 3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영업자들의 총 소득을 그 뭐 자기가 노동해서 번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좀 뭐 1억 2억 투자해 가지고 자본 이득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자영업자의 소득을 그 한국은행 기준에서는 그 소위 피용자 보수라는 노동 분배에서 싹 빼버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노동 분배율에 집어넣어줘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 1, 2, 3이 있는데 어쨌든지 막 이런 건 설명은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 분배율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최대 10%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동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 선진국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도 불평등률은 높아지고 빈곤율은 떨어지지 않고 노동 분배율은 낮아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그런 경제 지표를 동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노동 분배율이 왜 떨어지는가? 그거는 바로 저소득자들이 실질 소득이 안 올라가고 노동 생산성만큼 페이를 받지 못하고 또는 분배 구조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하층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지금 제가 발표한 것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근데 소위 양극화라고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양극화가 아니고 빈곤하다. 빈곤하다. 왜 빈곤하냐? 하위층, 중위층까지가 80%로 되어 있는데 우회 상층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20%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80%에서 보면은 중산층 비중은 줄어들고 저소득층 비중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분배 구조 변화는 뭐냐면 바로 빈곤화를 뚜렷이 나타낸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노동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위 소비의 70%를 담당하는 그 소위 임금 소득이 우리 가구 소득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소비가 부진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것이 투자도 부진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 분배율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본 분배율이 높아지면은 분배율이 높아지는 기업체들이나 또는 부자들이 돈 더 많이 버네. 그럼 더 투자해야 되겠어. 그렇게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상하고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노동 분배율이 떨어지면 자본 분배율이 높아지니까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왜 투자가 특히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투자율은 28%는 높습니다. 뭐 옛날 30% 이걸 자꾸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28%도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그 소위 현대 경제학의 이제 한계를 지적을 하고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칼레키안 모형에서는 맞다 그래 소비가 중요한 거야. 소비가 활성화되면은 그 투자도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주장해 왔던 것을 이제 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래 임금 주도 경제로 가자. 또는 분배 정책도 이윤 쪽이 아니라 임금 쪽으로 분배 쪽으로 좀 더 친밀한 쪽으로 가자. 분배 정책을 걸어하자. 그리고 현재 경제 체제는 어차피 뭐냐 임금이 결정하지 않느냐. 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 체제다. 이윤 체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인데도 이상하게 이윤 체제가 아니고 임금 체제다. 분배 정책도 그러면 임금 쪽 분배로 가자. 그 임금 분배, 임금 체제, 경제 체제. 이 경제 체제와 분배 정책이 두 개 맞물리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 화가 나는 이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 전에 성장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 이것을 바꿔야 되고, 자,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위원회 같은 별도의 그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사회적 합의가 지금 굉장히 안 됩니다. 우리 경제 정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좀 국민적 합의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은 노인 문제다, 장애인 문제다 이런 것들도 뭐 전문가 몇 명이 떠들지 말고 그 전국의 노인들이랑 기업체랑 국회의원이랑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토론과 포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같은 데 와서 청와대 국민회의를 열어서 여러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프라이오리티를 정하고 추진 방향을 정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10년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회의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좀 더 국민적 합의 기구로 넓히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복지국가의 제일 근간은 최저소득입니다. 최저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이 보장이 안 되고 특히 이 보사연 이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추계를 갖다가 아주 낮춰서 해요. 아주 합리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극복돼야 될 문제입니다. 학자적 양심으로도. 근데 이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치. 10년을 떠드는데도 지적하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소득 보장을 보사연 몇 사람 연구원이 산출하는 계산에 맡기지 말고 법적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산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자. 책임 있는 기구로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세 번째 안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은 아까 이제 예방적 빈곤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방적 빈곤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결국 지금 이때까지 죄송합니다만 강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적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후적인 복지 지원은 비용도 많고 살짝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회적 투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투자를 대거 높여야 됩니다. 유럽은 지금 사회적 투자를 유럽 전 규모로 합니다.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빈곤 감축 지표를 아예 딱 설정합니다. 각 국가별로 200만 명 줄이겠다. 50만 명 줄이겠다. 딱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으로 아까 모니터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죠. 모니터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빈곤과 부와 빈곤 보고서라는 것을 3년마다 만듭니다. 거기에 노숙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쫙 다 쓰고 이제 쓰면은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무슨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그런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씁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신뢰사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충돼도 신뢰사회를 구축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수급도 말씀도 하고 부정수급이 부정수급인 게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기들가 잘못해놓고는 부정수급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사실상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소위 신뢰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좀 충실한 복지제도를 하나 좀 도입하자는 거예요. 최소한도는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동도 좋고 노인도 좋은데 저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노후 생활 완전 보장을 하는 70세 이상은 노인 빈곤 말 그대로 빈곤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5조 드는데 지금 현재 기초 보장제도 한 4조 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한 7조 거기다 한 3, 4조만 더 보태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세계 처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병수 소장님 말씀 중에 보사연에 대해서 나와서 이게 나는데 보사연에 나오시는 김에 한번 이게 대해서 지금 그쪽 사정도 아니까 그만합시다. 예, 그래도 또 통계비 연구진이었는데요. 그 연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국가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올라갈수록 기재부하고 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연구진안, 정부안,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안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참고 자료로.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연구진이 어떤 식으로 제안해서 계리가 얼마큼 벌어졌는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개 연구진만의 탓이라고 해서 엄청 피해를 보신 연구 책임자가 오랜 빈곤 연구를 하신 분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간간히 보고 이해도 하는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전혀 정의도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소득 하위 40%를 소득 사이 40%를 계속 그 뭐 저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사해가 거기 가격 물량 소비하는 거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이거는 그 비과학적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를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간 계층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적정한 최저 생계비를 간다면은 하위 40%를 대상으로 샘플을 해가지고 그 가격과 물량을 쓰면 안 되죠. 그건 최소한도 밑에 20%는 빼고 위에 3, 40%, 50%, 60%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이 맞죠.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목의 결정에 있어서도 왜 전문가들이 뭐 탄력성 0.5, 1 가지고 결정합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다 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타당한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다 바뀌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까지 우리 말씀. 예, 좀 시정을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사후적 복지 지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하면서 국가가 빈곤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아이들의 실태와 그 빈곤 가족의 실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시도 지자체에서 기본 전략,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리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해라.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도 노숙인한테 지원하는 것만 하려는 게 아니라 노숙인 자립 지원에 관한 법을 물론 뭐 이낙연 의원 뭐 이런 또 민주당이나 노동당이나 다 냈지만 유재중 의원도 냈지만 제가 이제 노숙인들을 일하는 분을 만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노숙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법에 대해서 해서 거의 제가 낸 안이 그 민주당이랑 유재중 의원 그 한나라당 또 노동당에서 나온 거를 종합해서 냈기 때문에 대안으로 채택된 게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문제도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출 청소년 말을 자기들은 집을 뛰쳐나간 게 아니라 출가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 법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또 청소년 자활이나 또 기초생활 수급 제도 자체를 다 엎으자. 제도 자체가 10년 지났기 때문에 10년 지났다는 거는 기본 설계가 문제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10년 전에 나왔던 기본 설계를 가지고 자꾸만 헌집 고쳐갖고 새집같이 쓰려니까 뭐 수급자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집으로 센터링크라는 제가 센터링크 직접 방문해서 자료 다 받고 굉장히 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개인 사생활 정보를 보장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복지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한 사람의 복지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지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예방을 해야지 제대로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 이춘식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사회복지청을 만들자. 예산이 105조가 되고 3분의 1이 되면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각 계파주의에 빠져서 각 부처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활 문제도 고용노동부에서 가져가면은 고용으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엄청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처 이기주의를 통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청을 만들어야 돼.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사후로만 보시는 거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거는 다 필요한 거고요. 예. 오히려 지금 부총리 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 격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청. 청은 수준이고. 예, 우리 그 서병수 소장님께서 성장 그 정책 기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복지도 그리고 국민기구적 사회적 합의 기구를 도입하자고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뭐 학자나 뭐 또 뭐 정치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렇게 모여서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합의 기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